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 청소년 폭행 사건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재범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번 시간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노규식 박사 모시고 10대 폭행의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청소년 범죄가 정말 날이 갈수록 흉폭해지고 또 과격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청소년들의 범죄 행위의 근본적인 원인은 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범죄의 원인인 게 워낙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모두 다 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현재 아이들을 만나면서 제가 느끼는 건 이제 경쟁에서 일찍 탈락했다고 느끼는 아이들이 많고 그런 아이들에게 대안적인 가치를 가정이나 학교에서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과격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청소년 폭행 사건을 보면 이 청소년들이 폭행을 저지른 거에서 끝나지 않고 동영상을 촬영하고 또 인터넷에 유포까지 했단 말이죠. 이런 행동의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SNS라는 것은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 특징들 중에 하나가 사실 자랑질이거든요. 내가 이런 걸 하고 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그런 걸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건데 이런 걸 죄스러워하지 않고 자랑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되는 이유에는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는 성향이 있는 경우는 이런 건 상당히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해 학생들 제가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이런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이 많이 부족한 그런 상태가 아닐까 추측을 해봅니다. 뭐 이참에 SNS 스타가 되자라는 글을 올릴 만큼 이 가해 학생들이 좀 죄의식을 전혀 느끼지 않는 듯한 모습인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좀 죄의식에 대한 개념이 좀 없는 부족한 그런 상태인 건가요? 아니면은 좀 회피하는 심리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회피하는 심리일 가능성도 있지만 죄의식이 부족해서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주 고정적이 되고 반복적이 되면 이런 것들이 이제 품행 장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또 또래가 같이 무리를 지어서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책임 의식이 상당히 희석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생각하면은 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행동들도 청소년기에는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던 품행 장애라는 게 좀 낯설게 들리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인 건가요? 어떤 질병인지 설명해 주시죠. 정신과에서는 품행 장애를 6개월 이상 본인이 지켜야 될 어떤 규칙들이 반복적으로 어겨지면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라는 게 이제 사람이나 동물을 괴롭힌다든지 도둑질이라든지 폭력, 훔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되는데요. 이것의 근본에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잘 느끼지 못하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게 어떻게 생각하면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랑 상당히 비슷한데요. 그래도 18세 이전의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품행장애라는 진단을 붙이는 건 그래도 이들이 좀 바뀔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낙관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진단명입니다. 품행장애가 생긴 이유도 좀 궁금한데 아무래도 유전적인 요인보다는 환경적인 요인이 더 크게 작용을 하겠죠? 사실 연구 결과들을 보면 다양한 원인들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이 생물학적 요인, 그러니까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 즉 성장 환경이 같이 상호작용을 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ADHD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도 이런 게 원인이 된다라고도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ADHD가 원인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이 주의력 결핍 광해행동장애 증후군 ADHD가 있는 경우에는 품행 장애의 증상이 더 심하다. 이런 것들은 많이 보고가 돼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게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는 게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 이게 나이가 나이인 만큼 사춘기에도 잠깐 나타나는 일탈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춘기와 구분하기도 사실상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부모들이 이렇게 구분하기에 좀 어떤 방법들이 좀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품행장애를 알아채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부모와 부딪히거나 교사와 부딪히는 부분들이 그냥 보통 청소년들이 흔히 부딪힐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가 사실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화낼 만한 일이고 어길 만한 일이지만 너무 자주 너무 심하게 규칙을 어기고 어떤 법을 어기는 행위를 한다면은 그리고 그게 6개월 이상 지속이 된다면은 전문가와 한번 상의를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녀들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품행장애가 또 치료가 어려운 장애로 또 알려져 있는데 치료 과정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죠. 사실 이 품행장애가 상당히 정신과에서는 치료하기 어려운 장애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물치료라든지 또 정신치료, 심리치료와 같은 것을 같이 동시에 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또 인지행동 치료라든지 집단 치료와 같은 여러 가지 심리 기법들을 통합적으로 활용해서 해야 되는데요. 예. 상당히 장기간의 이 치료 기간이 필요합니다. 네,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정신과에 방문하는 걸 꺼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아무래도 이 사회적인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그런 어떤 문턱, 편견들이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만 최근 들어서 많이 희석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전보다는 가벼운 이유로 정신과 의사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 뼈도 어린아이들의 뼈가 더 잘 제자리에 붙고 더 잘 자라거든요. 네네. 이런 심리적인 어려움도 조금이라도 어렸을 때 일찍 치료해주면 훨씬 더 원래 모습으로 잘 자랄 수 있으니까 예. 늦추거나 미루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한편에 학교 폭력의 가장 큰 원인을 부모와 대화 잔절이라고 보는 시각도 좀 있거든요. 이제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대화를 어떻게 자녀들과 이어나가야 되는지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우선 청소년기의 대화는 갑자기 하려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자녀와 음악이라든지 자녀의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대화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고요. 예. 그 사춘기 학생들 입장에서 부모와 상담하거나 대화하기 가장 싫은 이유는 자꾸 나를 이해해주지 않고 내 탓을 하거나 가르치려고 든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이한테 뭐 어떤 그 교훈이나 결론을 가르쳐 주려고 하기보다는 아이를 하려고 하고 아이가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게만 한다면은 훌륭한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 부모님과 자녀 사이의 대화에서도 이제 가장 까다로운 게 훈육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10대 청소년들의 잘못을 했을 때 이런 방식으로 혼내야 한다라고 좀 조언해 주실 방법 있을까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아이가 너무 화를 내고 있을 때는 훈육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럴 때는 아이가 청소년들이 정신적으로 흥분 상태에 있기 때문에 논리적인 대화를 이어나가기가 어렵고요. 네. 둘째는 정체성, 주체성이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아이 전체의 사람됨을 꾸짖는 것보다는 이 행동에 대해서 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게 좋고요. 예. 또 그 꾸짖음을 통해서 이후에 반성을 할 때 뭔가 스스로 조금이라도 책임을 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훈육 방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저희가 이제 제도적인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소년법 개정을 통해서 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벌을 강화한다고 하면 청소년 폭력 좀 줄어들 수 있을까요? 강화하는 게 옳으냐 아니냐의 논리와는 별개로요. 예. 이렇게 한다고 해서 청소년들의 폭력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이유는 이게 생물학적인 이유가 있지만 결국 아이들이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충분한 인정을 받지 못했다거나 학교나 환경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했을 때 이런 행동들이 생긴다는 연구 결과는 또 마찬가지로 있기 때문에 이런 예방적인 접근이 동반되지 않는 한 법에 의한 처벌만 늘린다고 해서 발생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박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청소년 범죄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아이들에게 경쟁이 좀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내가 뭔가 잘 못하더라도 충분히 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좀 더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가정이나 사회에서도 꼭 성공 이외에 다른 대안적인 가치들이 있다는 거를 아이한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같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소년 범죄 사건과 관련해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노규식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